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이준 강사입니다. 네, 소방위 승진 시험을 대비한 행정법 마무리 특강, 핵심 특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건 여러분 이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이 부분 최소한 이것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문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서 아물아물한 부분들이 있나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자료들이 그 밑줄을 친 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문들이 보이죠. 그러면 밑줄이 아예 없는 것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을 볼 때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밑줄 부분이 이제 오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좀 생각하는 훈련을 위해서 제가 그냥 밑줄만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실제 옳은 지문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네, 그럼 첫 번째 행정기본법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1번.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일단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요 자료 요거 예전에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연령을 계산할 때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돼 있죠.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네, 만 나이로. 조심할 건 그때 만 나이로 계산하되 출생한 날은 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입합니다. 그 민법과 다른 건데요. 민법에서는 원래 출생일은 불산입이에요. 초일은 불산입. 연령 계산할 때 첫날은 이제 산입하지 않는 건데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그 장의 챕터의 제목도 기간의 계산이었는데 이게 기간 및 나이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봅시다.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거기 일부러 제가 이 지문만큼은 이제 손가락 표시로 옳은 지문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중요한다. 이게 세밀히 안 읽으면 이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기본법하고 민법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특별법이에요? 행정기본법이 특별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연령 계산, 나이 계산,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원래 민법이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인 행정기본법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게 먼저 적용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자, 맞는 문장들은 쭉쭉 볼게요. 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첫날을 산입하느냐 불산입하느냐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업정지 처분은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한 국민의 편의를 위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첫날부터 그냥 하루 계산해 주자. 이거지?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만약에 불리하다. 그럼 그때는 예외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3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죠.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들은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에게 만약에 이로운 수익적 행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 4번.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죠.
이게 실권의 법리라고 합니다. 실권.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한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판례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최근 행정기본법에는 그 5년이라는 규정을 넣었어요. 5년. 그래서 국민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뭐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할 때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지문은 여기다 아직 안 적었으니까 뭐 기억하시라고요. 옆에 5년 써놓으세요. 5번. 즉시 강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위험이 목전에 급박했을 때 상대방한테 명령을 내리기 어려울 때 하는 게 즉시 강제인데. 그래서 다른 수단은 행정으로는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건 이제 보충성 원칙이에요. 그냥 마지막 수단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하라. 이것도 비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6번. 자, 요게 지금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행정도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이번에 이제 마련을 했는데, 조심할 거는 이게, 공무원들의 재량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컴퓨터가 대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재량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재량이 없는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재량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요,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나 꼭 보세요. 완전히. 그러니까 100%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가령 뭐 50%는 공무원이 하고 50%는 컴퓨터가 하고 그렇게는 못하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튼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을 해야 된다. 100%. 그렇게 못할 바에야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7번.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죄송해요. 여기 또 나왔네. 이렇게 7번처럼 해야 맞는 문장이 된다고요. 그죠? 7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은 틀렸던 겁니다. 8번. 법령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때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그 기간은 이 길로 만료하냐. 요 기간이 만약에 기간의 말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이거는 민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민법에서는 가령 계약 기간이 마지막 날이 뭐 일요일이다. 그럼 이제 그 월요일 날 만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뭐 대출 받은 사람이 은행에 이제 대출 이자를 갚을 때 갚아야 될 기한이 일요일이다.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만 내면 되거든요. 대출 이자는 뭐 민법의 세계인데 지금 가령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다 또. 그러면 근데 2개월이 끝나는 날이 혹시 토요일이야. 그럼 그날로 바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토요일이 2개월이 딱 지났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당신은 내일 일요일까지 계속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막 암기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자, 9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이거 당연한 문장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10번. 법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법을 공포할 때 공포일은 가령 3월 2일인데 시행일은 6개월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주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주지기간. 국민들은 이러한 법의 내용을 학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주지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길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첫날은 그때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는 첫날을 산입한다고 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주지기간이니까 좀 길게 보자. 하루라도. 그러니까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박스로 특별히 요거는 법을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문제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 2페이지에 법체행정의 원리로 가겠습니다. 법체행정. 법체행정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죠. 원래 법률의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1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위 법률이 하위 법령에게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른바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이죠. 헌법 75조와 95조에 따라서 그런 원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요건 판례죠. 조례에다가 위임할 때는 예외적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으로서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래서 약간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위임할 때는 좀 다소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2번. 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자치적 사항이 중요한 거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일일이 막 하면 국가가 막 간섭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넓게 테두리만 정해서 위임을 하면 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각 단체들이 정하도록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3번.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자, 요건 뭐냐면 이제 많은 다양한 국가작용이 있는데 이걸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겠죠. 그 기준점은 뭐냐 이죠. 기준은. 읽어봅니다. 규율 대상이 그 기본권이나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4번.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일단 요거 읽기 전에 국가계약이 뭐냐 이죠. 국가계약은 다른 말로 공공계약 또는 정부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소방공무원이시니까 만약에 소방청에서 민간회사에게 민간건설회사에게 어떤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할 수가 있죠. 도급계약을 합니다. 건축물 대신 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부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거 국가계약입니다. 그거는 본질적으로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사법상의 계약하고 똑같아요. 민간인들끼리 내가 건물 지을 때 건물주로서 도급계약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법적 성질은 알죠? 행정계약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하나는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쟁점이 요건데요. 지금 요거 4번.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거쳐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맨 끝에 만약에 법령이 국가계약 법령이 그거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 수많은 요건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렇게 꼭 알아주세요. 정리를 하면 이 국가계약 또는 정부계약은 사법적 계약이에요. 사법적 계약, 공법적 계약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거쳐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자, 5번.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 과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 강사들은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죠? 내가 스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세무서에서 계산해줘요. 자동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게 좀 약간 바뀌었는데, 대신 계산해주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신고하는 겁니다. 거기다 내가 오케이 사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만약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어떤 이제 국가가 나한테 제재가 들어올 텐데 이것도 당연히 나한테는 침익적인 거니까 법률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라는 것이 법률 유보 원칙인데 그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냐 이거죠. 조직법이냐 작용법이냐. 여러분 조직법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그죠? 만약에 서울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서울시장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서울시장은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 조직법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작용법적 근거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7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요. 이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 문제는 이제 법률로 꼭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 법률. 국회 법률이 뭐겠어요? 지방자치법을 말하는 거죠. 지방자치법. 자, 8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관련 법에 따르면 이게 도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거, 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토지 소유자의 뭐 4분의 3 이상의 동의,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 재개발 조합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도록 한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정비 대상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 정족수는 꼭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번.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수많은 법률에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지금 소방 법령도 시험 과목으로 있잖아요. 따로. 거기 보면 수많은 어떤 결격 사유가 규정돼 있고 어떤 경우에 그 자격을 부여했다가 막 취소한다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다 법률을 정해야지. 법률로. 이게 국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침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지금 KBS 수신료가 한참 이슈인데 분리징수 이슈죠.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요즘 그 KBS 수신 문제는 그 수신료를 한국전력에서 부과했던 것을 이게 분리징수하느냐가 문제고, 분리징수하는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령,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수신료를 부과하는 근거 있죠. 그 자체에 과연 KBS가 시청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거는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에 있어서는. 11번. 법 우위의 원칙 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법률이라는 것은요.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 여러분 관습법까지 써놨는데 관습법도 당연히 행정을 함에 있어서의 법원이죠. 행정상의 법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할 때 관습법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관습법은 관습이 아닙니다. 관습하고 관습법은 달라요. 관습이 이제 국민의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관습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들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2번. 법쟁정 원리의 현대적 의의는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 전환이 반대로 기억하세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13번. 이번에 이제 법률 유보인데요. 법률 유보는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그때 말하는 법률은요,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뭐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 구별하세요. 법 우위의 원칙은 모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근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할 때 법률 유보 원칙에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말한다고요. 자, 14번.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다. 요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자, 신뢰보 원칙입니다.
국민이 갖게 된 신뢰는 정당한 신뢰가 있다면 보호해야 된다. 이게 신뢰보원칙. 1번. 그러나 이 1번은 한계예요. 아무리 신뢰보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뢰를 보호해줄 때 혹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해야 한다. 그럴 때는 이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문장을. 2번. 네, 실권의 법리 아까 앞에 지에서 나왔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행정청은. 이거는요. 특히 오히려 권력관계에서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틀렸고. 3번. 요거는 뭐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태료 재판뿐만 아니라 아무튼 모든 재판이에요. 재판은 신뢰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행정작용에 관련된 거니까 재판 안 됩니다. 4번. 요건 이제 건축주하고 뭐 건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행위냐, 요걸 판단할 때 건축주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건축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하는 행위는 이 건축주가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건축사가 혹시 잘못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그럼 이 건축주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5번. 자, 요거는요, 문장이 길어서 안 읽을게요. 5번 질문은 이제 학기 도중에 개정이 됐어, 학칙. 그러면 이제 이게 부진정 소급이에요. 예, 사실 상태가 완성이 안 됐죠. 학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중에 뭐가 바뀌었어요, 규정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학기에도 다 적용됩니다. 예, 6번.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야지. 이걸 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에게 뭘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대답한 거를 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냐? 안 됩니다. 7번. 행정청이 공적 의사표명을 했다면 나중에 사실적 법률 상태 변경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다. 지금 판례가 말하는데요.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더라도 사실적 법률 상태가 변하면은 요거는 따로 행정청이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실효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맨 끝에 공적 의사표명은 유효하다가 아니에요. 실효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왜?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 8번 문제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인지를 판단할 때는요, 행정조직상의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 뭐 사무분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을 할 만한 어떤 지위에 있고 정당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걸 보는 거지. 자, 9번.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대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그 상대방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강해야만 그 처분을 위법하지 않죠. 이거 간단히 말하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면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커야 돼요. 10번.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사업 허가 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돼서야 취소를 알고서 허가를 취소했어.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그냥 착오죠. 행정적인 착오. 뒤늦게라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착각에 의한 거니까 나중에라도 20년이 지났더라도 이건 실권의 법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번. 헷갈리십니까? 실권의 법리는요,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그냥 실권의 법리에 걸립니다. 자, 11번. 법령이나 아무튼 그 지금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그 선행 조치 있죠. 이거는 모든 국가작용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했으니까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건 뭐 비권력적 사실이건 간에 다 포함됩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정구장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뭐 견해 표명하면 반드시 정구장을 설치해야 되냐?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 사정이 변하면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래서 당초의 어떤 그 결정이 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죠. 13번.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해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했다면 아니한 채 질의한댔다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공무원한테 질문할 때요,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
빠뜨리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은 이제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으니까 뭐라고 응답하겠죠. 예. 근데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나한테 뭐 신뢰가 부여된 거는 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질문했으니까. 14번. 국가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실수로 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나중에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임용 행위를 취소해도 되죠. 처음부터 이게 당연 무효였기 때문에 임용을. 이때 이제 상대방은 뭐 신의성실, 신뢰보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예요. 15번. 네. 적정통보 제도가 있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뭐 적정통보. 당신은 이제 그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요건을 다 갖추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 행정청이 거부를 하면서 내세운다는 이유가 당신까지 허가를 내주면요, 우리가 청소업자가 너무 난립해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이 지장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죠. 이때는 상대방이 신뢰보원칙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판례의 사안이에요. 그럼 맨 끝에 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죠. 이게 아까 앞에서요, 이게 어떤 견해 표명에서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행정청은 거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한계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거 해야 할 때, 저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면 또 안 된다고 했죠? 아무리 청소업자 난림 문제가 공익적인 부분이라도 상대방이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16번. 신뢰보원칙 위반은 위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거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17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허가 요건을 갖췄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개정됐어. 즉 허가가 나오지 못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면 이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신청 시에는 이 사람한테 유리했었어. 근데 이제 그 처분을 내릴 당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바뀌었단 말이죠. 요때쯤 이제 법이 개정된 거예요. 행정은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할 당시에 법대로 해야 돼요. 처분할 당시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정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지만. 그러면 지금 거의 밑줄 친 부분은 신청시라고 하면 안 되고 처분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는요, 신뢰보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19번. 신뢰보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개인의 규칙사의 유무는 요거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의민도 포함된다. 아까 건축주와 건축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지금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신뢰보원칙이었어요. 기타 여러 가지 일반 원칙 정리해 놨습니다. 4번. 네, 재량준칙, 이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요. 재량준칙이 되풀이돼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행정은 여기에 구속된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자, 그래서 재량준칙을 만들어 놓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단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 이렇게 시행이 돼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죠. 재량준칙 만든 것 자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자기 구속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번. 수익적 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그럴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고. 3번.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개수 명령으로서 그러니까 고쳐라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철거하라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건데 무슨 비례원칙 3개 중에 적필상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필요성의 원칙인데 이게 최소 침해성 원칙이에요.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필요성 원칙. 4번.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더라도요, 자기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기 구속력의 근거는 평등의 원칙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불법 영역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위법한 경우는 안 됩니다. 5번. 이건 워낙에 잘 아시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내주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삼았어.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공법상 계약이건 뭐건 간에 아무튼, 주로 이제 공법상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쓴 거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이제 모든 국가작용에서 적용된다고요. 7번.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 이게 두 가지가 나왔죠. 처분. 별개의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에 관련된 거 있죠? 이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 시행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으로 내세웠던 기부 체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건 안 되죠. 이건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A라는 처분에 내세웠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B라는 처분을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것도 역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8번. 비례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원리다. 헌법 37조에 따라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있는 원리의 비례 원칙. 9번은 자, 그래서 행정상의 자기구속 원칙은 그 근원을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서 찾습니다. 우리 판례는. 10번. 네. 자기구속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이게 동일한 사실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하는 거지. 뭐 엉뚱한 다른 것에서의 관행이 누적됐다고 해가지고 자기구속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자기구속 원칙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하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단 이건 자기구속 원칙뿐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반 원칙은요,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5페이지 5번으로 넘어갑니다. 행정법 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보상, 공익사업법이 있는데요. 이거 통지 수용과 관련된 거예요.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환매 이야기가 나오면 잘 모르시죠? 이제 이게 민법에 나오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이다라고 기억하세요. 환매. 그 토지를 그 수용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토지를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가격에 절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됩니다. 2번. 저기 아까 몇 페이지 앞에서 그 국가를 당사자는 요 법률 소개했었죠. 이걸 공공계약, 정보계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분명히 사법적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분쟁은 민사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3번.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을 합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 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이제 금전 납부 의무를 지우는 처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취소동을 제기했건 안 했건 간에 소멸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일단 중단돼요. 근데 중단되는 순간 다시 0초부터 즉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짜리였는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일단 그 3년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0초부터 다시 3년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취소동을 제기하건 말건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자, 4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정지. 아무튼 이 소멸시효 제도는 민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5번.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이 소멸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 후에 과세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건 무효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니까 무효죠. 6번. 요건 끝에 그 5년 기억하세요. 그냥 5년. 이 국가 영역 있죠? 예, 국가 영역, 공공 영역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참고로 민법에서는 금전상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근데 행정법에서는 요거 금전 채권만 말하는 거예요. 금전. 요거는 이제 5년이다. 5년. 7번.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될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완납을 했어. 그럼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한테 청구해야죠. 체납자한테. 대신 내줬으니까. 왜 국가한테. 이거는 그냥 납부한 거로 처리가 된다고요. 자, 8번.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러 간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됐어. 그러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동을 제기해야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뭐 당사자성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급여 지급 청구에 대해서 이제 여기 다투어야 돼요. 다퉈가지고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확인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급을 안 해. 그때는 이제 당사자 손으로 갈 수는 있어요. 9번. 네,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한다는 건 그 직원을 채용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적 관계인 것 같지만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적 관계로 해석이 된다고요. 10번. 요청 조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이라는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기관계 주체로서의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만 적용돼요. 여기서 딱 끝납니다. 이 지문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고시에 처음 금년에 그 소방사 공채에 출제된 거 내가 올려놓은 건데, 해놨어요. 지금,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은 그 사법 계약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사법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에 무슨 뭐 고권적 지위에서,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11번.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처분에서 납부자가 납부하는 오납금은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죠. 그렇지? 예.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했어요. 이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겁니다. 12번. 똑같은 게 나왔네요. 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13번.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국가가 체납자한테 납입고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나중에 이 납입고지에 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처분이 취소된다 한들 일단 국가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이 됐던 것이 다시 취소되지는 않아요. 14번. 사법상의 원인에 의한 국가채권의 경우 납입고지에 있어서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거. 이런 게 참 어렵죠. 여러분 민법을 공부 안 하셔가지고. 민법에서는 이제 시효 중단을 시키는 채권자의 행위 중에 하나가 최고라는 게 있어요. 최고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딱 보내게 되면은 그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내용 증명만 딱 보내면 안 돼요. 내용 증명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엄격합니다. 그런데 아까 바로 앞에 문장에서 봤듯이 국가는 체납자에게 납입고지서만 발송하면 돼요. 그럼 바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납입고지서 발송하는 건 마치 우리가 내용 증명 보내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한 효력을 인정했다. 그 뜻입니다. 국가니까 국가 채권을 조금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15번. 민영교도소가 있는데 민영교도소의 법적 성질은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행정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16번에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해서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 작업을 했던 유조선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니까 민간인들이 이제 방제 작업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국가가 스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민간 부분으로 하여금 수행할 것인지 이게 민간 위탁인데 이거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죠. 입법의 재량의 영역입니다. 18번. 그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시죠. 근로자가 소속한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월급 줄 때 다달이 3.3% 이렇게 원천징수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이게 무슨 그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했다고 보지 않아요. 판례는. 그냥 그 회사, 기업으로서는 마땅히 법이 정한 내용을 그냥 하는 것이죠. 법상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지. 따라서 이거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19번. 이 공무수탁 사인이 행한 처분은, 요거는 처분이에요.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때 피고는요, 그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권한을 위임받은 자, 즉 수임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20번.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데 내가 또 반대로 연금 수령했어. 나는 또 내가 부당이득 취한 거죠. 21번. 무효인 법령에 근거해서 조세보가 처분에 따라 납부했어. 이거는 반대로 이제 국가가 또 부당이득 취한 거죠. 22번.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요, 정식으로 국가로부터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행정보조인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 하는 일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고속도로에서의 견인 업체 같은 경우, 그것도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당연히 행정청 아니고요. 구별됩니다. 23번.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얘기는 행정보조인을 피고를 할 수는 없어요. 23번. 공법상 부당이득 청구권 사례가 앞에서 많이 나왔죠. 이거 나중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에다 제기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실무상. 그래서 공법상 권리 아니에요. 사법적 권리로 또 봐요. 그리고 24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이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해요. 그러니까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국가는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25번. 이건 앞에서 나왔죠? 네, 조세채권. 소멸시효기간 완성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자, 6번에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데 1번.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 신고를 하면 일단 요거는 이제 자체 완성적 신고로 봅니다.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면 뭐 기억해야 돼 그냥 여러분. 가설 건축물 사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서 신고 필증 교부해야 되지. 그 법이 정한 요건 이외 사유를 들어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2번.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처분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접수할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그 사업의 양도양수 계획이 무효다. 그 기본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여러분 사업을 이제 양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했어요. 근데 혹시 요 양도하는 과정에서 뭐 계약서를 위조했다든지 요 B가 막 위조를 했어. 그럼 이거 무효죠. 근데 그 이후에 B가 행정청에게 요거를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행정청이 요거 수리까지 한 상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어떻게 다투어야 되냐 할 때 첫 번째로 요 무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이니까. 민간인들의 계약이니까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면 돼요. 민사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따르면 요거 있죠. 수리. 요거는 이제 처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됐죠? 요 기본행위, 여기 기본행위. 기본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4번.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4번은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사를 가가지고 전입신고 동사무소에 와서 하는데, 그 동사무소 행정기관에서는요, 이 사람이 그 실질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지, 이런 것만 보면 되지. 이거 뭐 다른 의도가 있느냐, 네,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9번. 주민등록 신고는요,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래서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6번.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 신고, 노인 의료복지사의 폐지 신고. 행정청이 만약에 그 신고를 하죠. 아니, 이게 보면 그 밑줄치면 보면 위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요. 말이 안 되죠. 위조하면 안 되죠. 이 신고 자체가 이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7번에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 사건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라고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리해서 신고 필종 교부해야 되지.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8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사건. 이건 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양수인이 적법하게 명의 변경 신고했어.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잖아요. 그러면은 수리해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요거 제가 밑줄을 안 걸었네. 보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에 밑줄 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시고요. 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요건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실체적 이유를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9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이거는 보통의 신고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거의 허가와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10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냐의 큰 차이점이 바로 10번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거부했어. 그러면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처분에 해당됩니다. 거부 처분. 상대방이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11번. 사인의 공법 행위는요, 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행위와 구별된다면 맞지. 12번.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 본인이 직접 해야지. 제3자가 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요. 13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근데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앞에 적법 여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일단 신고 자체는 적법해야 됩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야 돼. 뒷부분은 맞아요.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효력은 발생해. 근데 일단 신고 자체는 적법해야 됩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볼 것 없이 보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 등록은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뭐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무서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지. 나한테 사업하기로 했다.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면 그냥 그대로 성립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